당신도 모르는 사이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날 억울하다는 말조차 미처 꺼내기 전에 나쁜 여자로 낙인이 찍혔던 한 여자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기막히고도 서글펐던 그 순간을 차근차근 사연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예상치 못한 반전과 상식을 뒤흔드는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회사들이 밀집한 여의도 한가운데 작은 오피스텔을 얻고 성실히 회사를 다녔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줄곧 한 직장에서만 10년을 근속했죠. 이직을 고민한 적도 있었지만 회사에서는 알아서 연봉을 올려줬고 저는 늘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여의도의 거리와 풍경은 이제 눈을 감아도 그려질 만큼 익숙했죠. 어느 골목에 어떤 맛집이 있는지, 어디가 별론지도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있었고요. 30 중반이 되도록 연애는 몇 번 해봤지만 결혼은 하지 못했습니다. 안 했다고 말하고 싶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못했다는 쪽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남자들은 처음엔 하늘에 별이라도 따다 줄 듯 굴었지만 계절이 2번쯤 바뀌고 나면 저를 향한 마음이 식고 관심은 점점 옅어지더군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는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인연이 오겠지. 그런 막연한 믿음으로 무리하지 않고 조급해하지도 않은 채 물 흐르듯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이지 예상치 못한 아주 흥미롭고 특별한 일이 제 삶에 찾아왔습니다. 단골 식당에서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때 문득 시선이 멈춘 곳에 정말 눈이 번쩍 뜨일 만큼 멋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몇 번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마다 그의 눈빛까지도 놀랍도록 반짝였죠. 하지만 전 원래 그런 순간에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황스러워 고개를 돌리고는 괜히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이후로도 여의도 거리 어기며 다른 식당 안팎에서도 그 남자를 여러 번 마주쳤습니다. 마음속에 살며시 자리를 잡았지만 말을 걸 용기는 끝내 생기지 않았어요. 그저 스쳐 지나갈 인연이라 믿으며 혼자만의 설렘으로 눌러두었죠. 그런데 그 남자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잔잔한 목소리와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저에게 말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우리 자주 마주쳤던 거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얼떨결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모르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여러 번 마주치니까 꼭 인연 같아서요. 그리고 그쪽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매일 눈앞에 아른거리더라고요. 제 소개부터 해야겠네요. 저는 박현식입니다. 증권회사에 다니고요. 37이에요. 근데 무슨 말씀 하시려는 거죠? 그쪽이 마음에 든다고요. 우리가 여러 번 마주쳤는데 이건 그냥 우연이라고만 생각되지 않아서요. 제 명함이에요. 혹시 마음에 닿으면 차 한잔해요. 기다릴게요. 그 순간 제 옆에 회사 동료들이 줄줄이 앉아 있었고 저는 너무나 당황해 선뜻 명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런 저를 배려하듯 조용히 명함 한 장을 제 앞에 내려놓고 말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은 곧 들썩였죠. 박수까지 치며 환호하는 동료들 사이에서 저는 얼굴이 활활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와, 방금 그 남자 봤어? 어깨며 키며 얼굴까지 진짜 배우 아니야? 미니씨 대박이다. 진짜 부럽다 부러워. 민망해요. 제가 이런 고백을 받아보긴 또 처음이네요. 35살 인생에. 하여간 미니씨 솔로잖아. 한번 잘해봐. 이런 기회 또 오지 않는다. 미루지 말고 바로 카톡 보내. 나중에요. 왜 이렇게 덥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부채질을 해봐도 달아오른 열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가 건넨 명함을 수없이 만지작거리기만 했습니다. 연락을 하려다 또 망설이고 부끄럽고 소심한 성격 탓에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이 쉽지 않았죠. 그래서 하루 이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 붉게 물든 여의도의 석양 아래서 그 남자 현식 씨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 박현식입니다. 지난번에 명함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알아요. 기억해요. 연락이 없으셔서 많이 아쉬웠는데 이렇게 또 뵈니까 정말 반갑네요. 그럼 저랑은 커피 한 잔도 안 해주실 건가요? 저는 급히 미소를 지으며 며칠 동안 회사 일로 바빴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게 제가 며칠 정신이 없어서요. 괜찮으시다면 지금이라도. 그리하여 우리는 그날 저녁 근처 카페에 들러 따뜻한 커피와 달콤한 간식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말투는 진중했고 중간중간 터지는 유머와 재치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심장은 그야말로 콩닥콩닥 소리가 들릴까 팔짱을 꽉 끼기도 했죠.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나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 고맙고도 놀라웠습니다. 며칠 뒤 주말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정장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는데 그 모습마저도 어쩜 그렇게 멋지고 섹시해 보이던지요. 미니씨, 오늘은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아무거나요. 정말 아무거나요? 그럼 오리배 어때요? 한강 가서 데이트해요. 좋아요. 그날 마치 대학 시절로 되돌아간 듯 풋풋하고 설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리배를 함께 타고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하늘과 강바람, 사람들 웃음소리를 감상하며 쉬었죠. 겉으론 편안한 척했지만 제 심장은 그와 함께 있는 내내 쿵쿵 뛰어댔습니다. 혹시라도 소리가 들릴까봐 팔짱을 더욱 단단히 끼곤 했죠. 그날 이후 저희는 자연스럽게 애인 사이가 되었고 매일 퇴근 후 두어 시간씩 함께 걷고 웃으며 데이트를 했습니다. 처음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의 집을 자연스레 오가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증권맨인 그이는 주말에도 좀처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제가 주말에 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해도 꼭 그때마다 출장이 잡혀 있다고 했죠. 어쩌지 미니야, 이번 주말에도 지방에 있는 VIP 고객들 만나러 가야 해. 관계 유지가 중요한 사람들이라 꼭 얼굴을 보여야 하거든. 그렇다고 매주 내려가?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이번 주는 나랑 보내자, 응? 미안해. 그 다음 주는 꼭 시간 빼볼게. 약속할게. 저는 살짝 입을 삐쭉 내밀고 말했죠. 바쁜 남자친구 때문에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가보네. 그래도 일 때문이라니 뭘 하겠어. 잘 다녀와. 그이는 한 달이면 꼭 3번 정도는 지방 출장을 떠났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싶었죠. 평일에도 저와 함께 걸으며 데이트를 하다가도 고객에게 전화가 오면 망설임 없이 받아 정중히 응대하곤 했습니다. 늘 성실했고 집중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사계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꽃이 피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차고 눈이 쌓이도록 사랑은 시간이 쌓일수록 익어갔고 저도 어느새 36이 됐죠. 저는 현식 씨와의 결혼을 마음속으로 그려본 적은 많았지만 먼저 결혼하자는 말은 꺼내지 못했어요. 한 번은 용기를 내어 슬쩍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는 아직 젊으니까 결혼은 천천히 되도록 늦게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려 결혼하고 싶다는 제 속마음은 조심스레 접어뒀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1년쯤 더 만나다 보면 그때쯤 상황을 보아가며 조심스레 결혼 이야기를 꺼내보자고요. 그런데요, 그 시간을 조율할 틈도 없이 우리 사이에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덜컥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계획적이지도 않았고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벅찬 기쁨보다 당혹감이 먼저 찾아왔어요.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은 저절로 벌어졌고 손발이 덜덜 떨려 병원을 빠져나오자마자 현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니야,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얘졌어? 병원에서 뭐래? 어디 많이 안 좋대?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전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죠. 아니, 건강엔 문제 없대. 근데 뱃속에 아이가 있대. 아, 그래? 뭐?
잠깐만, 뭐라고? 임신? 현식 씨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현식 씨도 놀랐지? 나도 너무 당황했어. 조심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아니야, 미안하긴.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 질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받아쳤어요. 그 말뜻이 뭐야? 낳을 거냐고 묻는 거야? 당연히 낳을 거야, 우리 아이니까. 그제야 그는 얼떨떨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댔습니다. 당연하지. 그래, 맞아. 그럼 우리 결혼해야겠네, 빨리. 말을 더듬고 눈치를 보고 머리를 긁적이며 정신없는 모습이었지만 그 진심만은 느껴졌어요. 그래, 빨리 하자. 일단 우리 부모님께 먼저 말씀드리자. 우리 엄마 알면 아마 난리 날 텐데. 현식 씨, 걱정하지 마. 나 혼자서 겁내고 싶지 않아. 같이 가자. 그때 현식 씨는 한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는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 결의를 담아 말했습니다. 민희야, 내가 다 책임질게. 나 박현식, 너랑 우리 아이 끝까지 책임질게. 정말이지? 나중에 우리 애가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꼭 멋진 아빠 되어줘야 해? 응, 약속할게. 절대 배신하지 않을게. 처음엔 놀라고 허둥대던 그였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그의 말이 당황한 입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길러 올린 약속이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먼저 친정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소개해드렸고 조심스럽게 제 임신 사실도 전했습니다. 부모님은 순간 눈이 커지시더니 이내 조용히 서로 눈짓을 주고받고는 말씀하셨어요. 임신? 뭐 네 나이에 그런 일이 생긴 건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지. 잘했다. 좀 놀라긴 하셨지만 오히려 저보다 담담하게 받아들이셨고 아이가 생긴 김에 결혼까지 가는 게 나쁘지 않다며 긍정적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시부모님 차례였죠. 일부러 집이 아닌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뵙게 되었는데 두 분 모두 절 보시고는 허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예쁘고 야무지네. 잘했어, 잘했어. 애도 생겼다니 더할 나위 없지. 우리 현식이 사람 보는 눈 있구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래, 이제 정말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준비는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민희야, 이제 준비는 다 끝났다. 예식만 올리면 돼. 현식 씨가 말했을 때 괜히 울컥해서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갑작스럽긴 했지만 결국 우리 둘 이렇게 결혼하네. 잠시 말이 끊겼다가 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와서 말인데 나 사실은 항상 민희 자기랑 결혼하고 싶었어. 정말이야. 진심이야. 응, 믿을게. 나도 우리 이렇게 만나고 또 이렇게 엮인 것도 다 운명 같아. 근데 말이야, 결혼식 하객은 꼭 친한 사람만 부르자. 나도 그렇고 부모님도 복잡하고 시끄러운 거 싫어하시거든. 그리고 알다시피 나 친구 윤석이 딱 하나뿐이잖아. 그거야 당연하지. 나도 친구 둘이랑 가족이랑 친척 몇 명만 부를 거야. 원래부터 조용한 결혼 원했거든. 의견이 척척 맞네. 그러니까 우린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찰떡이야. 아마 싸울 일도 별로 없을걸? 그렇게 결혼식은 빠르게 준비되어 작고 조용한 예식장에서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신혼여행은 멀리 가지 못했어요. 현식 씨가 일이 바빴고 저도 이제 혼자가 아닌 몸이었기에 먼 곳은 엄두가 나지 않았죠. 그래서 가까운 제주도로 3박 4일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신혼집은 여의도에 마련했어요. 그이와 저 둘 다 그곳에서 일하고 있으니 회사와 가까운 아파트에 들어갔답니다. 결혼 직후부터 남편은 절친 윤석 씨와 자주 어울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구였고 현재는 같은 증권사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 평일이든 주말이든 틈만 나면 붙어 다니더군요. 여보, 오늘도 윤석 씨 만나는 거야? 잠깐 나가서 맥주 한잔하고 올게. 임신한 마누라 두고 술이나 퍼마시겠다고?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미안, 앞으로는 자제할게. 둘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 하루 종일 회사에서 붙어 있으면서 퇴근하고도 할 얘기가 남아? 그냥 어릴 때부터 친구잖아. 특별한 얘기 없어도 편해서. 여보, 당신 치킨 먹고 싶다고 했지? 맥주 500 한 잔 마시고 바로 치킨 사올게. 알았어. 다녀와. 윤석 씨가 남편을 자주 불러내는 게 솔직히 불만이었습니다. 결혼 전보다 오히려 더 자주 만나는 느낌이랄까? 내가 남편을 데려온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친구한테 다시 빼앗긴 기분이 들 정도였죠. 그래서 하루는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윤석 씨를 저희 집에 데려와서 편하게 술을 마시라고요. 안주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상을 차렸답니다. 윤석 씨는 마치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어정쩡하게 서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윤석 씨, 편하게 앉으세요. 저희 집 온 건데 왜 이렇게 긴장하세요? 아, 재수 씨, 죄송해요. 제가 불청객이죠? 요즘 제가 현식이를 자꾸 불러내서 미우시죠? 전 웃으며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말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대요? 아시긴 아시네요. 윤석 씨 때문에 질투까지 나더라고요. 맨날 내 남편 빼앗아 가서요. 아이고, 제가 죄인이죠, 재수 씨. 이번 주에도 둘이 같이 지방 출장 가신다면서요? 네, 저희 VIP 고객들이 지방에 많이 계셔서요. 보는 사람들이 오해하겠어요. 주말마다 둘이 여행 다니는 걸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혹시 저 몰래 둘이서 연애하는 거 아니시죠? 제가 장난 섞어 웃으며 말하자 윤석 씨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이, 재수 씨 무슨 그런 말씀을... 절대 아니에요, 절대로. 그날 윤석 씨는 저희 집에서 술잔을 몇 번 들이킨 뒤 묘하게 제 눈을 자꾸 마주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듯 망설이는 눈빛,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무는 그 모습이 꽤나 의미심장했죠. 왠지 그날 이후 윤석 씨에 대한 제 감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뭔가 숨겨진 사연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남편은 한 달에 3번은 꼭 주말이면 어김없이 지방에 내려갔고 항상 윤석 씨와 함께였습니다. 제가 밖에서 술 마시는 걸 자제해달라고 하자 남편은 점차 집에서 술자리를 갖는 쪽으로 바꿨고, 그래서 우리 셋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어느 날 남편이 소주 몇 잔에 금세 취해 방에 먼저 들어가 뻗어버리자 거실엔 윤석 씨와 저 둘만이 남게 됐습니다. TV 소리만 은근히 흘러나오고 술 기운이 맴도는 정적 속에서 그가 느닷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재수씨, 만약에요. 현식이 아니었으면 결혼 안 하셨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질문이 그래요? 그냥 궁금해서요. 현식이가 멋지고 매력 있는 건 아는데 이상하게 재수씨가 아깝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저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윤석 씨는 웃지도 않고 맥주잔을 만지작거리며 뭔가 삼킨 듯 말했습니다. 그냥 재수 씨가 예쁘니까요. 본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여잔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현석이 아니어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는 것도요.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스쳤습니다. 이봐요, 윤석 씨. 우리 지금 신혼이에요. 근데 저더러 다른 사람을 만나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윤석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손살을 쳤습니다.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현식이에겐 재수 씨가 좀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운 여자라는 뜻으로. 정말 이상한 분이네요. 윤석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절친한 친구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해요? 맨날 제 남편 불러내더니 이젠 저한테까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있어요? 윤석 씨는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전 재수 씨가 너무 좋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건 술 기운으로 둘러댈 수 있는 선을 넘은 말이었죠. 됐어요. 이제 헛소리 그만하세요. 제 기분만 더럽잖아요. 지금 이게 뭐예요? 나 좋다고요? 그런 말 들으려고 안주 차린 거 아니거든요? 취했으니까 얼른 나가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모로 나서지 못해서 죄송해요. 끝끝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남긴 채 그는 고개를 숙이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키며 단호히 말했죠. 나가세요, 당장.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아직도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머리야. 나 술 너무 취했어. 그냥 좀 자자. 지금 그럴 때 아니야. 윤석 씨랑 도대체 무슨 사이야? 둘이 뭔가 있는 거야? 뭔 소리야 그게. 말이 돼야 이해를 하지. 윤석 씨가 당신 좋아하는 것 같아. 친구로서 말고 그 이상으로. 에? 여보, 그게 말이야 방구야. 걔 그런 애 아니야. 나도 아니고 우린 그냥 절친이야, 절친. 그 말 진짜야? 정말 둘 사이 아무것도 없어? 진짜 별말을 다 듣네. 여보, 제발 그런 이상한 생각 좀 하지 마. 나 피곤해 죽겠어. 얼른 자자.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윤석 씨가 던진 그 몇 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의 취한 눈빛과 진담처럼 들린 말투가 꺼림직하게 마음을 긁어댔죠. 제가 꺼림직해서 꺼낸 말 때문인지 남편은 한동안 윤석 씨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편해한다는 걸 알았는지 더 이상 집에 부르지도 않았고 연락도 예전처럼 자주 하지 않더군요. 조용히 지나가나 싶던 어느 날 화창한 평일 오후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 우연히 윤석 씨를 마주쳤습니다. 재수 씨 안녕하세요. 식사하러 오신 거죠?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대답했습니다. 네. 식당에 밥 먹으러 오지 장 보러 오겠어요? 근데 웬일이에요? 남편이랑은 따로 식사하시나 봐요? 현식이는 오늘 다른 팀 동료랑 점심 약속이 있어서요. 뭐랄까 요즘 현식이가 절 좀 피하는 것 같아요. 제가 괜한 일을 만든 것 같아서.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재수씨? 그 말에 저는 미심쩍은 눈빛으로 윤석 씨를 바라보다 일단 식사를 주문하고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뭐죠? 무슨 얘긴데요? 윤석 씨는 한참을 뜸들이다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재수씨, 지난번에 정말 제가 큰 실수했습니다. 술김에 돈 없는 헛소리를 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알면 됐어요. 다음부턴 조심하세요. 제가 그 이랑 절친이시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입장 정리부터 했을 테니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재수 씨는 마음도 참 넓으시네요. 윤석 씨는 다시 절 바라보며 말끝을 흐리더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예쁘세요. 마치 햇살 속에 서 있는 여신 같달까요? 네? 저는 얼굴을 살짝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저한테 칭찬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솔직한 감정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재수씨는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우세요. 저도 언젠가 재수씨 같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예전엔 남편만 불러대더니 이젠 대놓고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하다니 기분이 나쁘다 못해 오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말했습니다. 윤석씨, 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저보다 훨씬 나은 분 분명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윤석씨는 한쪽 입꼬리를 올린 채 집요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요, 그런 여자는 어디에도 없어요. 사실 제 이상형은 처음부터 재수씨 같은 분이었어요. 예쁘고 따뜻하고 똑부러진 사람, 그런 분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그만하세요, 윤석씨. 점점 선 넘고 계세요. 그냥 들어가서 각자 밥이나 먹죠. 저기요, 아직 드리지 못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또 제 칭찬이면 정말 그만두세요. 하나도 기분 좋지 않거든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윤석 씨를 똑바로 바라보지도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기 시작했죠. 그런데도 식당 창가 자리에 앉은 윤석 씨는 고개를 돌려 절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무겁게 등 뒤에 내려앉아 씹던 음식조차 목에 걸리는 기분이었어요. 밥맛도 공기도 이상하리만치 답답했습니다. 그날 저는 밥숟가락을 몇 번 뜨지도 못한 채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윤석 씨의 시선이 아직도 등을 따라 기어다니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이 지방으로 출장을 간 어느 주말, 저는 집에서 혼자 영화 한 편을 틀어놓고 과자와 귤을 까먹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절정으로 치닫는 순간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죠. 불길한 예감의 인터폰을 확인해보니 화면 속엔 윤석 씨가 서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닭살이 돋으며 소름이 쫙 끼쳤죠. 그를 상대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 망설이다 결국 인터폰 버튼을 눌러 말을 걸었습니다. 윤석 씨, 웬일이세요? 그는 익숙한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아, 재수 씨, 현식이가 출장 갔다고 해서요.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것 같아서 얼굴 좀 뵈러 왔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자각이 들며 침착하게 말했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친구 아내가 혼자 있는 집에 찾아와서 도대체 뭘 하자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세요. 그러자 윤석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목소리도 낮고 무겁게 깔리더군요. 재수 씨, 오늘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요? 혹시 또 지난번처럼 이상한 소리 하시려는 거면 그 입 다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요. 이번엔 그동안 참아왔던 진심을 전하러 온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 고백 들어주세요.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 그냥 친구가 아니었구나. 남편의 친구인 척 내 옆을 서성이며 다른 감정을 품고 있었던 거구나 하고 느꼈죠.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냉랭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고백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윤석 씨, 괜한 짓 하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세요. 이건 윤석 씨를 위한 말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재수 씨. 이건 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위한 고백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꼭 해야만 해요. 부탁이니까 한 번만 제 고백 들어주세요.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됐다고요! 듣기 싫어요. 그냥 꺼져주세요. 인터폰 너머에서 여전히 그가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더 듣지 않았습니다. 목청껏 소리쳤죠. 윤석 씨, 제발 꺼지라고요. 당장 사라지세요. 돌아가란 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화면 속 그는 어깨를 푹 떨어뜨린 채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불쌍해 보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온 건 윤석 씨가 더는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출장을 다녀온 남편이 별일 없었냐고 묻기에 입이 간질거려 혼자서 머뭇댔지만 결국 윤석 씨가 찾아온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조용히 지냈고 남편은 또다시 지방에 있는 VIP 고객들을 만나러 떠났어요. 그리고 그날 밤 윤석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윤석 씨, 또 찾아온 겁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재수 씨, 지금 당장 나오셔야 합니다. 현식이한테 연락받고 온 거예요. 네? 뭐라고요? 현식이 고객 중 한 분이 손실을 크게 봤답니다. 액수가 꽤 큽니다. 근데 그 고객이 골프채 들고 이 아파트로 오고 있다네요. 저더러 재수 씨 피신시키라고 해서 급히 온 겁니다. 어서요. 빨리 나오셔야 해요. 윤석 씨는 장난삼아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 카톡도 확인해보니 여보, 빨리 집에서 나와. 윤석이 따라가! 하고 메시지가 와 있었죠. 분위기가 진지한 걸 보니 정말 심각한 일인가 싶어서 급히 외투를 걸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윤석 씨, 진짜로 일이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말할 시간 없습니다. 어서요. 나오세요. 급해요. 아니, 이런 늦은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따라갈게요. 윤석 씨의 차를 타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데 정문 쪽에서 낯익은 번호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우리 남편 차 아니에요? 아닙니다, 재수 씨. 그냥 가만히 계세요. 지금은 우선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차 세워봐요. 차 번호가 우리 남편 거 맞잖아요, 지금. 안 됩니다, 재수 씨. 제발 절 믿으세요. 그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윤석 씨가 혹시 나를 데리고 어딘가로 끌고 가려는 건 아닌지, 남편의 카톡도 조작된 건 아닌지 불길한 예감이 짙게 몰려왔죠. 차 세우라고요! 안 돼요, 재수 씨. 지금은 안 됩니다. 윤석 씨가 정문을 향해 돌진하듯 운전하던 찰나 갑자기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남편의 차량이 급하게 핸들을 꺾어 제가 탄 윤석 씨의 차를 가로막았습니다. 브레이크 소리가 꽤 울렸고 윤석 씨는 급하게 차를 세웠죠. 저는 순간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다음 장면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 제 남편이 아닌 한 여자가 슬리퍼를 질질 끌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본닛 위로 뛰어올라 앞 유리를 발로 걷어찼죠. 나와! 거기서 당장 나와! 이 씹어삼키 잡거사! 윤석씨, 저 여자 누구예요? 아이, 늦었네. 재수씨, 절대로 차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대체? 윤석씨는 저에게 다시 경고하고는 차에서 내려 본닛 위에 있는 여자를 힘겹게 끌어내렸습니다. 저는 차 안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 직접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이봐요, 아줌마. 누구시길래 내 남편 차를 몰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윤석씨 차에 올라타서 유리창을 발로 차고 이건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아, 너였구나. 드디어 마주쳤네. 내가 널 잡으려고 무려 400km를 달려왔어. 뭐라고요? 대체 누구시길래... 누구냐고? 나 박현식 마누라야, 이 상간녀야. 감히 내 남편 꼬셔서 살림을 차려? 너 내 남편이랑 결혼식까지 올렸다며? 뭐라고요? 현식씨 마누라? 저더러 상간녀라고요? 이게 지금 당신 정신병자예요? 아님 뭐 스토커야? 제 말이 끝나자 그 여잔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더니 제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온몸이 순간적으로 휘청였고 그 충격에 필름이 끊긴 듯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떠보니 윤석씨가 제 어깨를 흔들며 깨우고 있었고 그 여자는 여전히 입에 거품을 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박현식 내 남편이야. 나랑 10년을 같이 산 남자라고. 넌 유부남이랑 결혼한 상관녀고. 내가 너 잡아 족치려고 400km를 달려왔다고. 넌 오늘 내 손에 작살 날 줄 알아. 그럴 리가. 말도 안 돼. 이건 꿈이야. 당신이 하는 말 전부 다 거짓말이야. 그래, 계속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어라. 정신이 들도록 실컷 혼내줄 테니까. 그 여자가 팔을 걷어붙이며 다시 달려들자 윤석씨가 온몸으로 막아서며 그 여자를 힘껏 밀어냈습니다. 저는 눈앞이 점점 흐릿해지며 또다시 정신을 잃었고 그때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식이 사라지기 전에 현재 상황을 정확히 계산을 해봤습니다. 남편의 고객이 손실을 봤다고 찾아와 행패를 부리려는 것이 아니라 본처에게 저의 존재를 들켜 야밤에 이 난리가 난 거죠. 윤석 씨는 남편의 연락을 받고 저를 본처와 마주치지 않게 하려고 데리러 온 거였죠. 정말 황당하고 기막힌 사건이었네요.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구급차 안이었고 다음 순간 눈을 떴을 때는 하얀 병원 천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옆엔 윤석 씨가 앉아 있었죠. 눈을 깜빡이며 어지러운 정신을 부여잡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 진짜 현식 씨 본처가 맞아요? 난 상간녀였던 거예요? 재수 씨, 제가 몇 번이고 정말 수십 번이고 말하려고 했어요. 제가 하려던 고백 바로 그거예요. 현식이 실은 유부남입니다. 부산에 아내가 있어요. 사실이었단 말이죠? 그럼 시부모님은요? 상견례 했던 시부모님은 왜 말하지 않은 거죠? 결혼식과 상견례 때 온 부모님은 돈 주고 알바를 쓴 가짜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현식이가 재수씨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때라도 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리고 늦었지만 매번 현식이를 만나서 사실대로 말하라고 재수씨를 놓아주라고 했어요. 그러다 결국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박현식 그 인간이 나한테 사기친 거네요? 아까 날 때린 그 여자가 본처가 확실한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꼴을 당하고 있는 거야? 잠깐만. 내 아이. 윤석씨, 내 뱃속의 아이는요? 내 애긴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유산되셨답니다. 안 돼! 재수씨, 제발 흥분하지 마세요. 그 의사 선생님이 충격이 너무 크면 또 의식을 잃을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내 애기, 내 딸, 내 뱃속에서 자라고 있던 애기가 잘못됐다는데 내가 어떻게 제정신으로 있어요? 그 인간 박현식 지금 어딨어요? 당장 오라고 해요, 당장! 현식인 벌써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본처 화를 달래주겠다고 둘이 같이 내려갔어요. 뭐라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아이도 잃었는데 그 인간은 그 여자 화 풀어주러 같이 내려갔다고요? 와, 진짜
내가 상간녀 취급당하고 본처한테 맞고 아이까지 잃었는데 그 인간은 나 몰라라 한다고요? 진짜 내가 두 손으로 족치고 씹어먹어도 모자랄 정도로 나쁜 자식이네.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재수씨, 저라도 좀 더 일찍 고백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눈가를 타고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윤석씨가 그동안 왜 그렇게 저를 둘러 맴돌며 말끝을 흐리고 조심스럽게 다가오려 했는지, 그가 하려던 고백은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밝히려고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고 말하기도 힘들어서 계속 실패했던 것입니다. 저는 윤석씨를 병실에서 내보내고 면회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며칠을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며 조용히 회복했고 퇴원하던 날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윤석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인간 주소 불러. 재수씨 제발 참으세요. 이러다 또 다치시면. 닥쳐! 너도 똑같은 놈이야. 결혼 전에, 아니 우리 둘이 연애할 때 그때 진작 말해줄 수도 있었잖아. 왜 그땐 가만히 있었는데? 미안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소 불러! 제가 악을 쓰며 윽박지르자 그제야 윤석씨는 마지못해 남편놈이 본처와 사는 주소를 불러주더군요. 저는 기차를 타고 무려 400km를 달려 내려갔습니다. 도착한 그 동네는 고요하고 깨끗했어요. 전 미리 준비해둔 나무 야구방망이를 긴 외투 속에 숨긴 채 그 인간의 집 대문 옆 담벼락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못할 게 뭐가 있었겠어요. 마당을 조용히 가로질러 창가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어요. 남편과 본처는 소파에 반쯤 누운 채 서로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웃고 떠들고 있더군요. 당신 또 바람 피울 거야? 아니야, 절대 그런 짓 안 해. 이번에도 그 여자가 먼저 날 꼬신 거야. 정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임신했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거지. 나쁜 자식. 내가 상간녀 개패듯이 혼내주고 유산된 걸 다행으로 알아. 알지 여봉. 내가 진짜 미안하고 고마워. 자, 그럼 우리 화해의 기념으로 뜨거운 시간을 보내볼까? 아우 이 인간아. 또 바람 피우면 그땐 진짜 이혼이야? 알았어. 여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좋아. 그럼 오랜만에 여자로서 행복을 느껴볼까나? 그 대화를 듣는데 내 존재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너무나도 쉽게 느낄 수 있었어요. 내가 당한 모욕과 고통을 그들은 아주 가벼운 농담처럼 주고받고 있었죠. 순간 열이 확 솟구쳤습니다. 저는 창문을 밀어 열고 다시 담을 넘었습니다. 거실에 발을 내디뎠을 때 두 사람이 절 보고 화들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미니? 네가 여길 어떻게... 아이씨, 윤석이 이 자식이 알려줬구만. 야 이민희, 너 여기가 어딘지 몰라? 지금 이 집에 와서 뭐 하자는 거야? 다 알았으면 끝난 줄 알고 조용히 구겨져서 살 것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당장 꺼져! 나쁜 자식. 날 상간녀로 만들어놓고 유산되게 만들고 이젠 본처랑 시시덕거리면서 자빠져 있어? 너 사람 맞니? 야, 다 끝난 마당에 따져서 뭐해? 그리고 불륜으로 생긴 애가 유산된 거면 차라리 잘된 거 아니냐? 뭐라고? 이 자식 진짜 쓰레기였네. 그래, 네 입으로 그따위 말까지 했으니 이제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분명해졌어. 너 각오는 안 했나 보네? 내가 올 줄 몰랐지? 무슨 개소리야. 지금이라도 내 집에서 안 나가? 당장 꺼지라고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그대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아이, 이 정신 나간 기집애 봤나? 그만하지 못해? 아이! 나무방망이로 남편의 배를 가격했고 다리 몽둥이와 등짝을 후려 갈겼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흠씬 두들겨 패줬죠. 그놈은 바닥에 고꾸라진 채로 일어나지 못하고 입가에 하얀 거품을 물며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야구방망이를 들고 그 자초지종도 모른 채 나를 짐승처럼 패 아이까지 잃게 만든 그 본처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본처는 그대로 납작 엎드려 두 손을 바닥에 짚으며 애원하듯 말하더군요. 이봐요, 미니씨. 내 입장에서 좀 생각해봐요. 남편이 바람났다고 하니까 그 순간 눈이 뒤집히는 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미니씨가 그 인간이 유부남인지도 모르고 결혼했다는 건 나도 그땐 몰랐어요. 그래도 나한테 먼저 묻는 게 우선이었잖아. 당신은 그저 확인도 없이 날 짐승처럼 패댔고 결국 유산까지 시켰어. 상간년대 임산부고 뭐고 그때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있었겠어요? 난 그냥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저 할 일을 한 것뿐이었어요. 아무튼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대화로 풀어요. 네? 대화가 더 낫잖아요. 그래. 처음부터 대화로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내 뱃속의 아이도 멀쩡했을 거야. 근데 유산했잖아. 좋아. 그럼 지금부터 당신이 나한테 한 지 그 2배로 돌려줄게. 자, 시작한다. 제발 사람 살려! 저는 야구방망이를 제대로 휘둘렀습니다. 이 악물고 숨 참고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이 본처가 절 무참히 짓밟았던 그 기억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2배 이상으로 돌려줬습니다. 두 인간은 나란히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한쪽은 거품을 물고 한쪽은 숨 넘어가듯 울부짖으며 누구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박현식, 이제 시작이야. 네 놈이 나한테 한 짓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기억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미니야, 그냥 이제 그만하자. 조용히 끝내자. 너도 이쯤이면 할 만큼 했잖아. 아니, 난 끝까지 널 저주할 거야. 지옥불 속에서 네가 몸부림칠 때까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날 이 지옥에 끌고 온 대가를 똑똑히 치르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고 마지막으로 그놈의 면상에 정통으로 한 방을 날렸습니다. 비명을 지르지도 못하고 축 늘어지더군요. 그제야 저는 그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내가 당한 피해를 낱낱이 변호사에게 알렸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했고 박현식 그놈은 사기죄로 구속됐습니다. 저를 속이고 내 아이까지 유산하게 만든 인간이니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었죠. 결국 그놈은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웃긴 건 그 본처란 여자는 그 쓰레기를 면회하겠다고 감옥 근처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 둘은 천생연분이었나 봅니다. 억울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려가던 어느 날 윤석 씨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조용한 오후 불쾌한 그림자처럼 문 앞에 서 있더군요. 재수 씨, 그렇게 부르지 마. 죄송해요, 미니 씨. 내 이름도 부르지 마. 넌 그냥 조용히 꺼져. 착한 척 해봤자야. 너도 똑같은 놈이니까 주둥이 닫고 사라지라고. 제가 정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 얼굴을 보는 것조차 역겨워서 망설임 없이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따기 소리가 퍼지고 윤석 씨는 그대로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죄송해요. 저 어릴 때부터 현식이가 항상 갑이었어요. 전 늘 현식이 옆에서 을로 살아왔고 친구라는 이름 아래 서열이라는 게 존재했죠. 그 녀석이 시키는 대로 살아왔어요. 이번 일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이젠 정말 아니에요. 다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그땐 왜 입 다물고 있었는데? 너도 내 원수야. 이 정도로 끝내주는 걸 고마운 줄 알아. 정말 죄송합니다, 미니씨. 당장 사라지겠습니다. 회사에도 사직서 냈어요. 멀리 떠날 겁니다. 절 용서하지 마세요. 그럴 자격도 없으니까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한 뒤 윤석 씨는 뒤돌아 떠났고 제 앞에 다시 보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 처음엔 그저 위로 삼아 던지는 말인 줄만 알았습니다. 듣고 또 들어도 공허하게만 울리던 그 말이 막상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조금은 이해가 되더군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그 속에서 저는 몇 번이고 밤을 지새우고 수백 번도 넘게 지난 날을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가슴에 켜켜이 내려앉은 유산의 슬픔과 날 속이고 철저히 이용했던 사기 결혼의 분노, 그 두 가지가 뒤엉켜 제 마음 한켠을 질끈 틀어쥐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그것들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어요.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래도 새살은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참 고맙게도 제겐 다시 사랑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겁이 났죠. 또다시 아프게 될까봐, 또다시 무너질까봐. 하지만 그 사람은 조용히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마치 봄눈이 스며들듯 제 마음 안으로 들어왔죠. 저희는 보통의 연애를 시작했고 서로에게 반려자인 걸 깨닫고 정식으로 결혼식을 화려하게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간절히 바랬어요. 이전에 상처가 있었지만 그 모든 걸 이겨내고 꼭 다시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유산 이후로 제 몸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자연 임신은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고 결국 우리는 대학병원을 찾아 시험관 시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재혼 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차례의 실패를 겪으며 저는 또다시 좌절하고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함께 견뎌준 남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42살, 봄이 시작되던 어느 날 드디어 저는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축하 인사를 건넬 때 저는 입을 가리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 끝내 참아오던 눈물이 와르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임신이라고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엄마 아빠가 되는 거야. 우리 이제 가족이 늘게 됐다고. 나 임신했단 말이야. 고생 많았어. 당신 진짜 마음고생 심했지? 아무튼 축하해. 그리고 이젠 무조건 조심해야 해. 선생님 말씀 들었지? 일도 다 내려놓고 당신 몸부터 챙기자. 응, 그래야지. 우리 아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어. 나 바로 휴직하고 몸조리 잘해서 꼭 건강하게 출산할 거야.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두 손을 꼭 잡은 채 로비를 걷고 있는데 그 순간 앞에서 휠체어 하나가 삐걱하고 우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처음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휘날리는 머리카락, 거진지 원시인인지 형체가 흐릿해 보였어요. 근데 눈매와 입꼬리 그리고 그 느글거리는 웃음소리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놈이었어요. 사기 결혼으로 절 파멸로 몰아놓고 유산까지 안겨줬던 그 개자식 박현식. 그놈은 휠체어를 고정시키고 뻔뻔하게 웃으며 절 바라보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미니야, 미니 맞지? 야, 이게 얼마만이냐? 야, 옆에 남자는 누구야? 혹시 지금 남편? 너였구나, 이 개자식. 네 놈이 무슨 염치로 나한테 아는 척이야? 새 남편이 당황하며 절 말렸고 휠체어 탄 남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죠. 내가 전에 말했던 나한테 사기 결혼했던 놈이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 남편은 말도 없이 그 놈의 뺨을 정통으로 날렸습니다. 네 놈이었구나, 그 개차반이. 형씨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초면에 뺨부터 갈기면 어떡해요? 내가 하반신 마비만 아니었으면 진짜 그놈이 하반신 마비라는 말에 순간 심장이 탁 멈추는 듯 했어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반신 마비? 뭐하다 그렇게 된 거야? 2달쯤이었나? 새로 사귄 여자랑 모텔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 여자 남편이 들이닥쳤어. 급하게 2층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전력질주로 도망쳤지. 근데 그 남편이 미친듯이 쫓아오는 거야. 앞만 보고 뛰다가 8차선 도로로 그대로 뛰어들었는데 그만 사고가 났지. 그래서 지금 하반신 마비에 남자 구실도 못하게 됐다. 와, 참 자랑이다. 넌 진짜 한치도 안 변했구나. 그래서 네 옥바라지 한다던 그 본처는 어쩌고? 걔 얘긴 하지 마. 내가 하반신 마비가 됐다고 말하자마자 바로 이혼장 들이밀더라. 남자 구실 못하는 놈은 필요 없다면서 말이야. 진짜 너무하는 여편이지? 그래, 그 정도면 인생 완벽하게 망한 거네.
내가 예전에 너 저주했던 거 기억나? 지옥불에 타들어가라 그랬지? 그 말 이제야 통했나 보다. 아우, 이 느낌. 온몸의 세포가 다 살아나는 기분이야. 아니, 미니야,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 그냥 진짜 반가워서 인사하려고 한 건데. 웃기고 있네. 인사는 무슨 인사야? 하여튼 너 안 죽고 이렇게 하반신 마비로 남은 평생 지옥을 맛보게 됐다니 기분 참 좋다. 오늘 내 임신 소식에 네 불행까지 들으니까 파티라도 열고 싶은 날이네. 뭐? 너 임신했다고? 와, 축하한다. 근데 그때 우리 애기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몇 살이 됐으려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손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제 주먹이 그놈의 입을 정확히 내리쳤죠. 아이! 너 또 말보다 주먹이 먼저냐? 정신 좀 차려. 이건 너무하잖아. 다시는 그 더러운 입에 내 애기 올리지 마. 그리고 앞으로 어디서 우연히나 마주치면 그냥 피해. 안 그럼 내가 무슨 짓 할지 몰라. 오늘은 내가 임신한 날이니까 여기까지 해주는 거야. 알았어. 아주 그냥 축하한다. 잘 살아라. 그놈은 휠체어에 앉은 채로 괜한 말만 주절주절 늘어놓다 매만 실컷 맞고 쫓겨났습니다. 정말이지 그렇게 비참하고 병신 같고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는 인생도 드물 겁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병원을 나서며 조용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말없이 웃기만 했어요. 그날 밤은 정말이지 제 인생에서 가장 평안하고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이듬해 봄, 저는 무사히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도 건강했고 저도 건강했어요. 출산을 순조롭게 마친 그날 저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어 세상 모든 존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편과 딸을 돌보며 조용히 살아가는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 다시 이 자리에 서 있는 지금의 저는 매일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에 저는 무너졌지만 지금의 저는 누구보다 강해졌고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저처럼 상처받은 여자라면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제발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고. 세상엔 도라이도 많고 쓰레기도 많지만 그보다 더 많은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